저는 이정옥입니다. 66이고 동네에서 작은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합니다. 이곳은 아파트 단지와 오래된 상가가 뒤섞여 있는 동네라 늘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거래 서류를 정리하고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다리를 놓고 때로는 억울하다는 민원을 달래는 것도 제 몫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집착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체면입니다. 체면이 곧 신뢰라 믿으니까요. 거래란 결국 사람이 믿을 만하냐 아니냐로 갈리는 것이고 나이가 많은 제가 지켜야 할 건 결국 제 체면입니다. 아침에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상패를 닦는 것입니다. 10년 전 구청에서 받은 모범 중개인 상패인데 세월이 흘러 금빛이 많이 바랬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일 천으로 닦습니다. 손님이 들어와 그 상패를 흘깃 보기만 해도 이 집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할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계약을 성사시키는 건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결국 이런 디테일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책상 옆에는 커다란 서류장이 놓여 있습니다. 수십 개의 계약철이 가지런히 꽂혀 있죠. 저는 성격상 정리를 꼼꼼히 하는 편입니다. 매물별로 계약처를 따로 만들고 포스트잇에 임대인 이름과 주소, 날짜를 기록해 붙여둡니다. 그래야 거래할 때마다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어딘가로 흘러가 버린 복사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분실 메모를 붙여두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완벽할 순 없다고 스스로 위로했죠. 점심 무렵에는 성당 앞을 지나며 강태수 총무를 만났습니다. 그는 48살로 동네 사람들에게 늘 부지런하다 소리를 듣습니다. 봉사를 즐기고 사람을 챙기는 성격이라 성당 안팎에서 신망을 얻었죠. 저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며 사기꾼이 많으니 조심하셔야 한다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하지만 정작 내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서류를 꼼꼼히 하고 체면을 지켜왔으니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 무렵 사무실 문을 닫으며 이상한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카메라가 먹통이었습니다. 지난주 폭우 때문에 고장났고 수리 기사를 불렀지만 일정이 밀려 다음 주에나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간간히 들렸는데 카메라 화면이 켜지지 않으니 더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체면이 있는 사람이 별것 아닌 일에 쫄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잡았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대충 차려 먹고 상패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아둔 계약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장이 약간 비뚤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일이었지만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체면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군요. 저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다시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 순간 상패 모서리에 손끝이 스치며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손가락 끝에 작은 피가 맺혔습니다. 빨갛게 번지는 자국을 보며 순간적으로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지만 손가락을 닦지도 못한 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하고 또렷했습니다.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더군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놀라운 건 그가 제 주민번호 뒷자리를 먼저 말했다는 겁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검사라고 말한 남자는 몇 달 전 제가 다뤘던 임대차 분쟁 사건 날짜와 이름을 정확히 읊었습니다.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한 계약건까지 꿰고 있다면 이건 장난이 아니라 진짜 수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현재 금융범죄 수사를 진행 중인데 제 계좌가 연루됐으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요. 계좌를 그대로 두면 압류될 수 있고 피해자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안전계좌로 돈을 옮겨두면 조사가 끝난 뒤 원금은 전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친절했습니다. 마치 협조만 하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식으로 말했죠. 저는 도장을 잡은 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검사라면 내가 응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사기라면 나는 평생 모아온 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초인종 카메라가 먹통인 게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마치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손끝에 맺힌 피가 흘러내려 계약서 모서리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계속 재촉했습니다.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체하면 피해가 더 커진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당신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일 새벽 은행에 가서 직접 이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소리는 알겠다고 말하며 끊겼습니다. 전화가 끊기는 순간 방 안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상패 위에 묻은 피가 선명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남긴 자국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끝이 떨렸고 상패 위에 번진 피 자국은 여전히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마음속 불안도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진짜 검사일까? 아니면 교묘한 사기일까? 밤은 길었고 저는 도무지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전등을 켰다 껐다 하며 거실을 서성였고 서류철을 다시 꺼내 확인하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여 내가 놓친 서류가 문제가 된 건 아닐까? 분실 표시를 붙여둔 계약철의 빈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의자에 기대 눈을 붙였는데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치자마자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어젯밤과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받지 않으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았고 받으면 무슨 말을 들을지 두려웠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을 은영이라 소개했습니다. 상담을 전담하는 직원이라고 했죠. 은영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놀랍도록 차분한 억양이 귀를 파고들며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말끝이 일정하게 내려앉는 버릇이 있었는데 듣다 보니 묘하게 신뢰가 생겼습니다. 은영은 마치 제 상황을 정확히 아는 듯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제 언급된 전세 보증금 분쟁 사건을 다시 짚으며 합의서에 찍힌 날짜와 세입자,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작성해 보관하던 문서에만 적혀 있던 내용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성당 총무 강태수의 이름까지 자연스럽게 꺼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건 단순한 금융범죄 집단이 아니라 정말 수사기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우리 동네 안에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걸까? 의심과 신뢰가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안전계좌라 불리는 계좌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은영은 계속해서 안전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이런 말들이 귀를 맴돌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로 안전해질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펜끝이 종이를 누르는 힘이
지나치게 세저 종이가 울었습니다. 불안이 손끝에서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서랍을 열어 계약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분실 표시를 해둔 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은영이 그 사건의 날짜와 합의 내용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내 서류를 빼돌린 게 아닐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초인종 카메라는 여전히 먹통이었고 밤새 들었던 복도 발자국 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문 앞까지 와서 내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고 간 건 아닐까. 은영은 새벽 은행 업무가 한산할 때 이체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고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문장 속에는 재촉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피해자 명단에 오르고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은영은 반드시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가 귀에 콕콕 박혔습니다. 교과서에 빨간 줄 친 단어처럼 도드라졌습니다. 저는 은영의 목소리를 들으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교사 시절 상담 시간에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던 제 버릇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은영은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다독이면서도 동시에 결정을 강요하는 화법이었죠. 통화를 끝내고 수화기를 내려놓자 방 안의 공기가 눅눅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류철에서 나는 종이 냄새가 평소와 다르게 곰팡이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커져 마치 누군가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손에 쥔 메모지가 구겨졌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메모지를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눌러 접었습니다.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면 남들 눈치 보지 않고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이 한쪽에 있었지만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발을 들이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다른 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머릿속은 번잡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 은행으로 가서 돈을 옮기자. 그것이 옳은 선택일지 아닐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움직이지 않으면 더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메모지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카메라가 꺼진 현관이 괜스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 은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반드시, 지금, 안전,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며 제 머릿속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더 버티지 못하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주머니에 도장과 통장을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호흡이 하얗게 피어올라 앞을 가렸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새벽 인적 드문 거리를 걸으며 저는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정말 수사에 협조하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에 넘어가 어리석은 짓을 하려는 건가? 그러나 걸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이 피해자 명단에 오른다면 제 체면은 산산조각 날 테니까요. 평생 쌓아온 신뢰도 함께 무너질 겁니다. 은행 문 앞에 도착하니 경비 최동진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는 39이고 이 동네에서 오래 은행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눈을 가늘게 뜨더니 말했습니다. 새벽에 큰 금액을 움직이면 위험하니 조심하라고요. 전에도 그런 일 때문에 곤란을 겪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사 협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했죠. 최동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은행 안은 적막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새벽 공기와 어울리지 않아 더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창구 안쪽에는 윤나래가 앉아 있었습니다. 28 젊은 직원답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메모지를 내밀며 이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나래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는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수취 계좌가 정상인지 확인하려면 다른 기관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금 바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원칙대로라면 시간이 걸린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이 조급해졌습니다. 휴대폰은 진동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은영이었습니다. 반드시 지금 해야 한다고, 지체하면 계좌 전체가 동결된다고. 목소리는 한층 더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이중 압박 속에서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매뉴얼과 수학이 넘어 단호한 지시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체면을 지키려면 차라리 신속히 협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여 이게 사기라 해도 검찰이라는 목소리가 반복해서 제 이름과 사건을 언급했으니 분명 무언가 기록은 남아있을 거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30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키패드를 누를 때마다 심장이 함께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완료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순간 은행 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나래는 아무 말 없이 영수증을 건네주었습니다. 손끝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새벽 햇살이 비스듬히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숨이 탁 트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주머니 안에 영수증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은행 앞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한서연이었습니다. 34인 그녀는 항상 친절했고 사람들과 두루 잘 지냈습니다. 서연은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쩐 일로 이 시간에 나오셨냐고 묻더니 제 얼굴을 보며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서연은 제 휴대폰을 보더니 속도가 느리면 답답하지 않냐며 점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고맙다는 말을 하며 폰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능숙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더니 캐시를 비우고 업데이트를 했다며 돌려주었습니다. 기기가 한결 가벼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폰이 제 손을 떠났던 순간부터 마음이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괜히 속이 허전하고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초인종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고장난 화면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듯 어두웠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오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데웠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맡겨 두었던 폰을 떠올리니 자꾸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이 친절하게 최적화해줬다고 했지만 손에서 떨어졌던 그 짧은 시간이 괜히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뜨거운 커피 잔을 손에 쥐고 알림창을 확인했지만 이상하게도 며칠째 아들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하루에도 몇 번은 안부 문자가 와야 정상인데 아무 기록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러려니 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가 가더니 곧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는데 이번에는 통화 불가능 안내가 떴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안내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차단 상태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이 제 전화를 차단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 폰 설정 메뉴를 눌러 들어가 보았습니다. 낯선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증 보안이라는 이름의 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깔렸는지 기록을 확인해 보니 어젯밤 서연이 폰을 만졌던 그 시간대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그때 무언가 설치된 건 아닐까? 차단 목록에 들어가 보니 아들 번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분실 표시를 붙여둔 폴더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임대차 분쟁 서류 복사본이 여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넘겼던 그 빈칸이 이제는 심장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팩스함을 뒤적이니 찢겨 나간 전송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송신된 번호는 낯설었고 제목은 임대차 분쟁 조정서였습니다. 제가 퇴근한 시간대에 전송된 기록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띵 울렸습니다. 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번에는 어딘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분할 이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수사가 더 안전해지고 추적도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 속에서 은근한 협박이 묻어났습니다. 늦으면 제 계좌가 압류될 수 있다고, 피해자 명단에 오르면 공범으로도 조사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수화기를 귀에 붙든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에서 체면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거래 손님들이 제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문이라도 듣게 된다면 사무실은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은영의 목소리와 뒤섞여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걸어오는데 비가 조금씩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부딪혀 번졌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초인종 카메라는 여전히 어두운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화면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어딘가에서 우산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 불을 켜자마자 또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영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안으로 1200만 원을 나눠서 이체하지 않으면 계좌가 위험하다고, 반드시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재촉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시간을 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조여왔습니다. 제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쳐 들렸습니다. 저는 조각들을 치우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안전을 위한 조치일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밟고 있는 걸까? 그러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 공기는 눅눅했고 벽시계 초침은 여전히 차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 불을 끄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이미 굵어졌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발밑에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초인종 카메라는 여전히 어둡게 죽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고장난 그 검은 화면은 마치 제 얼굴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에 우산이 흔들리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우산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산 표면에는 세 줄로 누빔 같은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그림자가 제 문 앞에 멈췄다가 잠시 후 다시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히 배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기척을 감췄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따라 몇 발짝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어딘가 누군가 제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앞을 지나는데
눈에 익은 물건이 보였습니다. 한서연이 문을 열고 나와 우산 꽂이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꽂힌 우산 중 하나가 어젯밤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검은 바탕에 세 줄 무늬.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서연은 반갑게 웃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제나처럼 밝고 상냥한 표정이었지만 제 눈은 우산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은영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제 사건 기록을 정확히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월세 입금 날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거래한 세입자의 이름과 계좌 입금 일자를 하나하나 짚어낼 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냉장고 앞에 서니 붙여둔 성당 주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주보에는 기부 계좌가 인쇄되어 있었는데 어제 은영이 불러준 안전계좌 명의와 단 한 글자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좌 이름은 너무도 유사해서 순간적으로 눈을 속일만 했습니다. 저는 자석을 떼어내 주보를 접었다 폈다 하며 계속 확인했습니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섬뜩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비쳐 흔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곱씹었습니다. 우산의 무늬, 성당 주보의 계좌, 은영이 아는 세세한 정보들, 모든 게 하나의 그림처럼 연결되는 듯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영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 묘한 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일 안으로 추가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좌 전체가 위험하다고, 반드시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똑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머리가 쥐어짜이는 듯 아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방 안은 숨막히게 고요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창틀을 때리며 튀었습니다. 멀리 가로등 밑에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결국 커튼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을 어둡게 만든 채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눈앞에 자꾸 어젯밤 현관 앞에 서 있던 우산의 무늬가 겹쳐졌습니다. 검은 천 위로 새겨진 세 줄. 단순한 무늬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저는 그게 마치 저를 겨냥한 표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며 움직이는 걸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제 일상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새벽 이체가 끝난 뒤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옮기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돈이, 아니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 안전계좌라는 단어를 아무리 떠올려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 영업시간에 다시 창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공기부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안쪽 의자에는 대기 손님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제 등 뒤로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윤나래가 앉아 있었습니다. 28의 젊은 직원, 목소리는 명확했고 태도는 딱딱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제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했는데 혹시 문제가 없는 계좌인지 확인하고 싶다고요. 윤나래는 잠시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체가 완료된 이상 계좌의 진위 여부는 다 기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저희 은행 단독으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매뉴얼처럼 또렷했지만 제 귀에는 차갑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을 받아 수사 협조 차원에서 옮겼다고, 내 계좌가 위험하다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윤날에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이미 자금이 이동했다면 회수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에야 계좌 정지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구 앞에서 제 뒷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돈을 잃은 게 아닐까, 사기에 걸린 게 아닐까 하는 소문이 돌 것 같은 불안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는데 경비 최동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새벽마다 큰 금액을 인출해 연문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회색 점퍼 차림의 검은 우산을 쓴 사람이 자주 눈에 띄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어젯밤 제 현관 앞에서 본 우산 그림자가 머릿속에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앞에서 서연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밝은 미소와 다정한 말투로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지친 표정을 감추려 애쓰자 서연은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위로했습니다. 힘드실 땐 기계도 그렇고 몸도 점검해줘야 한다고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친절한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왜 이토록 나에게 친절할까? 왜 내 폰을 여러 번 만지려 할까? 의심이 생기려는 순간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자 오늘 은행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간 돈은 회수가 어렵다고, 경찰에 신고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던 말들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곧 내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 살아온 제 인생이 무너지는 길이었죠. 밤이 되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은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추가 이체를 분할로 진행하셔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반드시 지금 하셔야 안전하다고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싶었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체면과 생존이 맞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일렁이며 반사되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저는 서랍에 놓인 영수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방 안 공기가 눅눅하게 젖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체면이냐 아니면 현실이냐.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느꼈던 차가운 시선들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구 앞에서 허둥대던 제 모습이 손님들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체면이란 곧 생명줄과도 같은데 사람들 입에 제 이름이 오르내린다면 거래는 한순간에 끊어질 것입니다. 아침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째 매물을 보던 세입자 후보가 갑자기 계약을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집안 사정이 복잡해졌다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 어딘가에는 다른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게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을 한 바퀴 돌며 전단을 붙였습니다. 몇몇 단골 손님들이 인사를 건네긴 했지만 그들의 시선이 왠지 평소보다 길게 머무는 듯했습니다. 속으로만 괜한 생각이라고 되뇌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오 무렵 성당에 들렀습니다. 사람들과 얼굴을 트며 안부를 나누는 게 제 일상 루틴이었습니다. 강태수 총무가 마당에서 사람들을 모아두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동네의 보이스피싱이 극성이라며 다들 조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제 쪽을 보며 손을 흔들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총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책상 위에 주보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한 불을 집어들었습니다. 접힌 자국이 유난히 많은 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좌번호가 적힌 부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제 냉장고에서 본 주보가 떠올랐습니다. 안전계좌 명의와 단 한 글자만 다른 이름.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강태수가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 동네는 제가 지켜야죠. 라고 말하는 헛에 섞인 말투였지만 제 귀에는 묘하게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오는 길에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 일에 대해 벌써 소문이 돈 건 아닐까.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은영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이번에도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추가 이체가 필요하다고, 지체하면 검찰 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고, 반드시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전화를 들었지만 귀가 멍해져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장 어귀에서 이웃들이 제 이름을 언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한 단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제 이름이 오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몸이 굳은 채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체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너지는 소리는 분명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때 교사로 아이들을 다독이던 단단한 표정은 사라지고 어쩐지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은영의 목소리가 또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반드시, 지금, 안전. 그 단어들이 제 체면을 무너뜨리는 망치 같았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하는 쪽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 불을 끄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면 결국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요. 그러나 두려움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저녁 무렵 집에 들어와 냉장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부터 붙여둔 성당 주보가 눈에 밟혔습니다. 아침에 총무실에서 봤던 주보 더미가 머릿속에 떠올라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냉장고 자석을 떼어내고 주보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접었다 펴자 접힌 자리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적힌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글자 몇 개가 지워졌다. 다시 써진 흔적도 보였습니다. 눈을 더 가까이 가져가 계좌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은영이 불러준 안전계좌 명의와 단 한 글자만 달랐습니다. 그 비슷한 모양이 눈을 속여 순간적으로 같은 이름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섬뜩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계좌를 변형해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경찰에 제출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체면이 무너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부동산 대표가 보이스피싱에 걸려 경찰에 서류를 내밀었다는 사실이 퍼지면 거래는 끊기고 사람들의 신뢰는 사라질 겁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계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며칠째 분실 표시가 붙어있는 폴더는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스캐너 로그를 확인하니 이상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한 시간대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서 전송이 이루어진 흔적이었습니다. 제목은 임대차 분쟁 조정서.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싸쥐었습니다. 혹시 서류가 유출되어 은영 같은 사람들 손에 들어간 건 아닐까? 어쩌면 누군가 제 사무실을 드나들며 문서를 빼돌린 건 아닐까? 고장난 초인종 카메라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누군가 이미 내 현관 앞까지 와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은영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말 속에는 무거운 압박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이번에는 큰 금액을 옮기셔야 한다고, 반드시 오늘 안에 조치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메모지를 구겨쥐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방울이 창틀에 부딪히며 떨어졌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어쩐지 그 빛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 같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그 속에서 자꾸만 주머니 속 주보가 떠올랐습니다. 접힌 자국, 흐릿한 숫자, 한 글자 차이의 계좌 이름. 마치 누군가가 제 손에 확실한 증거를 쥐어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종이가 내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동시에 이 종이가 진실을 밝히는 열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서류장 앞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분실 표시를 붙여둔 폴더가 여전히 허전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 빈칸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서 빠져나간 구멍 같았습니다. 작은 서류 한 장이지만 그것이 지금 제 운명을 흔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팩스함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몇 장의 전송 리포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발신 기록을 확인하자 모르는 번호로 보내진 문서가 2건 있었습니다. 제목은 임대차 분쟁 조정서. 제가 퇴근한 시각과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무실에 들어와 서류를 빼돌리고 팩스로 전송했을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현관 앞에 서 있던 그림자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져 카페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 공간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향긋한 원두 냄새와 함께 서연의 환한 미소가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상냥하게 안부를 물었고 제 표정이 굳어 있음을 눈치채고는 따뜻한 말들을 건넸습니다. 제가 카운터 쪽을 둘러보는데 선반 위에 흰색 플라스틱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홍보지를 보관하는 용도 같았지만 그 안에 서류 더미 같은 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거기에 내 계약서 사본도 섞여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저는 차마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서원은 또다시 제 휴대폰을 만져보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속도가 많이 느려졌다며 최적화를 한 번 더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고맙다며 자리를 나섰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팩스 전송 리포트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수신 번호는 낯설었고 어디서 본 적 없는 지역 번호였습니다. 그 번호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머리를 싸쥐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한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초인종, 현관 앞 그림자, 카페 우산의 무늬, 분실된 계약서, 그리고 은영이 아는 사건의 세부 내용까지. 저녁이 되자 은영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내일까지 이체하지 않으면 계좌 전부가 동결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드시 오늘 밤 중으로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의 말은 주문처럼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주보와 영수증, 전송 리포트를 차례로 펼쳐 놓았습니다. 이 종이들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불빛을 켠 채 서류철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물결처럼 번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요. 저는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을 맞춰 둔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움직였죠. 집 안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창틀에 맺힌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밀어보다가 장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은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깔렸습니다. 은행 옆문이 보이는 지점까지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가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작게 튀었습니다.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다가 끊겼다가를 반복했죠. 저는 숨을 고르고 전날 적어둔 시간표를 떠올렸습니다. 최동진이 말했던 특정 시간대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저는 은행 맞은편 편의점 어두운 유리창을 거울 삼아 옆문을 주시했습니다. 방범등이 켜졌다 꺼졌다 하며 길 위로 긴 선을 그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나 우산 손잡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를 지키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체면보다 사실이 먼저라고 스스로에게 반복했죠. 호흡을 낮추니 귀가 더 밝아졌습니다. 멀리서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발자국이 섞여 왔습니다. 제법 규칙적인 박자였습니다. 비에 젖은 콘크리트 위로 고무창이 문지르는 소리였죠. 옆문 그림자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회색 점퍼가 문 옆에 기대 섰다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검은 우산이 펼쳐지며 둥근 형체가 커졌습니다. 우산 겉면에서 세 줄 누빔 같은 무늬가 번쩍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편의점 간판 아래 그늘로 더 깊이 숨었습니다. 회색 점퍼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하더니 옆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잠깐 열리며 내부 불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5시 12분이었습니다. 최동진이 말한 시간대와 일치했죠. 몇 분 뒤 안쪽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종이봉투가 한쪽으로 처져 있었습니다. 봉투 무게가 제 눈으로도 느껴졌습니다. 회색 점퍼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골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끝은 새벽마다 택시가 서는 곳입니다. 저는 간격을 두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허벅지, 근육이 긴장했습니다. 발자국이 겹치지 않게 한 박자 늦춰 걸음을 맞췄습니다. 비는 거의 그쳤고 빗물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의 냄새가 섞여 들어와 속을 약간 쓰리게 했습니다. 회색 점퍼는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우산을 반쯤 접어 세워두고 봉투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손가락에 굵은 은색 반지가 보였습니다. 서연 카운터에서 본 반지와 흡사했습니다. 제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서연의 이름을 곧장 떠올리는 건 섣부른 일이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손가락 모양과 반지의 두께, 움직임의 습관은 이상하리만치 익숙했습니다. 회색 점퍼가 고개를 숙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술이 빠르게 움직였고 어깨가 긴장한 채 고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대신 모양으로 단어를 짐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 이런 입 모양이었습니다. 은영의 말버릇이 제 머릿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저절로 겹쳐졌죠. 택시 한 대가 다가와 멈췄습니다. 회색 점퍼가 뒷좌석 문을 열고 봉투를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기사와 짧은 눈빛이 오고 갔습니다. 택시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저는 번호판 끝자리만 겨우 기억했습니다. 3과 8이었죠.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마영사에게 미리 메시지를 남겨둔 자동 회신이 들어온 겁니다. 저는 재빨리 번호 뒷자리를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제대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한 번 더 적었습니다. 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회색 점퍼는 다시 은행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골목을 크게 돌아 들어갔습니다. 연문과 연결된 좁은 통로가 있었습니다. 정문 카메라를 피하려 만든 일종의 습관 같은 동선이었습니다. 최동진이 말하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저는 골목 모서리에 몸을 붙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발 밑창이 미끄럽게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부스럭거리는 봉투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회색 점퍼는 다시 은행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방금 전 택시가 빠져나간 방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끝 신호등이 깜박거리며 녹색에서 빨강으로 바뀌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잠깐 멈춰 숨을 고르는데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카운터 아이가 졸린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물 한 병을 집어 계산대에 올려놓고 동전을 건넸습니다. 굳이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질문은 흔적을 남길 뿐입니다. 병 뚜껑을 비틀어 목을 죽였습니다. 식도 깊숙한 곳까지 차가운 물이 내려가면서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연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회색 점퍼가 언제 나올지 몰랐습니다. 손바닥의 땀은 여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푸르게 밝아오자 은행 본문이 문을 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부 불빛이 커졌고 청소기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연문에서 나와 뒤쪽 주차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이번에는 봉투가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죠. 저는 살짝 고개를 내밀어 얼굴 윤곽을 확인하려 했지만 모자챙이 깊었습니다. 대신 걸음걸이를 눈에 박아 두었습니다. 오른발을 살짝 끌며 디디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동진이 등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놀란 마음을 다잡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동진은 무표정으로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동선이 있다고. 연문과 주차장, 편의점, 그리고 골목 끝 택시 정류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그 길을 눈으로 따라가며 확인한 참이었으니까요. 최동진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장면을 봤다고요. 증거가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똑같은 우산 무늬가 눈에 밟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세 줄 누빔 같은 그 무늬가 다시 머릿속에 번쩍였습니다. 서연 카페 문 앞 우산꽂이에 세워진 검은 우산이 겹쳐졌습니다. 단정은 금물이라고 스스로를 붙들었지만 심장은 이미 결론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동선 화살표를 그리고 시간대를 적었습니다. 5시 12분 은행 연문 진입, 5시 17분 편의점 앞 봉투 전달, 5시 20분 택시 출발, 5시 30분 재진입 후 주차장 이동. 손글씨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해가 더 올라가자 사람과 차가 늘었습니다. 제가 붙잡아야 할 건 흩어지는 디테일이 아니라 압축된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 박아 넣었습니다. 우산 무늬, 반지 굵기, 걸음 습관, 봉투 각도, 택시 끝자리. 이 5가지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영사에게 전화를 걸어 간략히 상황을 전했습니다. 마영사는 단답으로 접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통화가 끝나자마자 현장을 한 번 더 훑었습니다. 바닥 물자국이 햇빛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존재하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제 기억도 금세 흐려질 겁니다. 저는 메모지를 사진으로 남기고 다시 접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성당 쪽으로 일부러 우회했습니다. 강태수가 아침부터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태수 옆 테이블에 어제와 같은 주보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계좌가 인쇄된 면이 위로 향해 있었고 몇 장은 접힌 채 눌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숫자 배열을 눈에 담았습니다. 어젯밤 주머니에 넣어둔 주보와 거의 같았습니다. 한 글자 차이, 작은 차이가 거대한 혼란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체면을 생각하면 발걸음을 늦춰 인사를 더 해야 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사무실 셔터를 올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녹음 파일을 정리하고 동선 메모를 정재의 마형사에게 넘기자. 초인종 카메라 수리는 무조건 오늘. 카메라가 복구되면 밤 그림자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연 카페는 한동안 멀리 두자. 의심을 증오로 바꾸지 말자. 증거가 먼저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를 펼치고 영수증과 함께 클립으로 고정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내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주 예전 임대차 상담에서 받은 소액 인출 영수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의 배열을 오늘 봤던 계좌 숫자 습관과 비교했습니다. 비슷한 도드라짐이 느껴졌습니다. 특정 자리에서 힘을 더 주는 피랍이 보였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은 별것 아닌 습관들로 연결되어 있었죠.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영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어딘가 조급했습니다. 오늘까지 분할 이체가 진행되지 않으면 조사 절차가 길어진다고, 반드시 지금 결정을 내리라고 같은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확인 중이라고요. 통화를 끊고 나서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창문 너머 골목이 반짝였습니다. 오늘 새벽 제가 본 것이 이 사건의 뼈대라면 이제 살을 붙일 차례입니다. 저는 펜을 들어 새벽 동선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글씨 위로 손바닥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심장이 일정한 박자로 뛰었습니다. 흔들리면 끝입니다. 저는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움직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녹음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은영과의 통화를 습관처럼 녹음해 왔습니다. 처음엔 두려움 때문에 혹시라도 법적 문제가 생기면 증거로 쓰려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목소리 자체가 제 의심을 자극하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반드시, 지금, 안전. 단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말끝을 약간 끊어내리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그 패턴을 적었습니다. 녹음을 여러 번 반복해 듣다 보니 하나의 규칙이 보였습니다. 은영은 중요한 단어를 말할 때 반드시 같은 억양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드시라는 단어는 늘 한 톤 높게 시작해 낮게 꺾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짧고 강하게 끊어 말했습니다. 말버릇이 일정했습니다. 저는 그 특징을 별표로 표시했습니다. 이런 습관은 의도적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자연스러운 생활 언어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득 카페에서 서연이 전화로 주문을 받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중요한 단어를 말할 때 목소리를 살짝 높였다가 낮췄습니다. 특히 지금 가실 거예요. 같은 문장은 은영의 어조와 겹쳤습니다. 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우연일 수 있다고 스스로 다독였지만 두 목소리가 겹쳐지며 귓가에서 울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팩스 기록과 주보, 그리고 새벽 동선까지 이어지는 의심들이 서연 쪽으로 점점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거 없는 의심은 체면을 무너뜨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명확한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저녁 무렵 성당 앞에서 강태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또다시 보이스피싱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허세 섞인 목소리가 골목을 메웠습니다.
저는 무심히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가 끼고 있는 반지는 두껍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본 반지보다 훨씬 얇았습니다. 순간 마음속 가설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영이 자꾸 성당과 연결된 인물 이름을 언급하는 게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러나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다시 켜고 은영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말버릇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패턴이야. 습관이야. 숨길 수 없는 흔적이야. 저는 하루 종일 사무실 안을 서성였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오래 있지 못했고 서류철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어수선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뒤로 전화는 계속 오고 있었고 거래는 하나둘씩 틀어졌습니다. 어제만 해도 계약 직전까지 갔던 손님이 돌연 연락을 끊었습니다. 집안 사정이라 둘러댔지만 목소리 어딘가에 주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고 진실보다 더 쉽게 퍼집니다. 체면이 무너지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삶도 지켜야 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중개소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간 모아둔 돈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반드시, 지금, 안전, 반복되는 그 단어들이 제 결정을 조급하게 몰아갔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체면이 무너지는 게 두렵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송두리째 날아갑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동네에 소문이 날 것이고 거래는 줄어들겠죠. 하지만 최소한의 돈이라도 되찾으려면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두려움보다 결심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초인종 카메라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기사와 통화에 당일 설치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오후 늦게 수리 기사가 와서 새 장비를 달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안도감이 조금 밀려왔습니다. 이제 현관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집 앞을 누군가 이미 다녀갔다는 사실이 다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녁에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서연이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녀의 친절이 여전했지만 저는 그 웃음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눈길은 카운터 아래로 향했습니다. 혹시 모르는 서류, 혹은 제가 모르는 흔적이 숨어 있을까? 마음은 의심과 고마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다급했습니다. 오늘 안에 분할 이체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늦는다고, 반드시 오늘이라고 목소리 속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확인 중이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내 새벽 동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살표와 시간대, 택시 번호 뒷자리, 하나하나 눈에 새겨 넣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체면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제가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에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일은 내가 움직인다. 저는 새벽 3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가슴이 벌써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빗줄기가 다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우산을 챙기고 어제 준비해둔 메모지와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누군가의 움직임을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은행 옆문 근처에 도착했을 때 골목은 아직 적막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제 그림자를 지우려 몸을 낮췄습니다. 몇 분 뒤 발자국 소리가 젖은 바닥 위로 번졌습니다. 회색 점퍼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우산이 펴지며 둥근 그림자가 퍼졌습니다.
우산 표면에 세 줄 무늬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그 장면을 눈에 새겼습니다. 회색 점퍼는 은행 옆문을 통과해 안으로 사라졌다가 봉투를 들고 다시 나왔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축 처져 있었고 안에 묵직한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곧장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저는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 붙었습니다. 빗물이 묻은 길바닥에 그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 발자국마다 제 심장도 덩달아 쿵 내려앉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택시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는 뒷좌석에 봉투를 밀어넣고 짧은 대화를 나눈 뒤 곧장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택시 번호판 끝자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과 8. 메모지에 적어 넣는 순간 손끝이 떨려 글씨가 삐뚤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봉투가 들어간 택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행히 근처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춘 틈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번호판을 찍었습니다. 화면에는 물방울이 튀어 번졌지만 숫자는 또렷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하나 더 확보된 셈이었습니다. 택시가 멀어지자 회색 점퍼는 다시 은행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좁은 통로를 통해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치 정해진 루트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골목 모서리를 돌아설 때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은영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왜 전화를 걸까?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녹음기를 켜두고 화면이 켜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벨소리가 멈추자마자 회색 점퍼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약속된 신호를 받은 듯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건물 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는 곧 휴대폰을 귀에 대고 짧게 통화했습니다. 입술 모양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제 귀에는 은영의 단어가 겹쳐 들렸습니다. 반드시, 지금, 안전. 그 순간 머릿속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저는 오한이 밀려와 우산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회색 점퍼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다시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골목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방금 사라진 택시가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무릉덩이의 타이어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점점 정리되었습니다. 은영의 말버릇과 회색 점퍼의 통화 습관, 우산의 무늬, 반지의 모양, 그리고 택시 번호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 속에 서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초인종 카메라가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방금 지나간 그림자의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산의 무늬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녹화 버튼을 눌러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제 손에도 증거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철 옆에 녹음기와 메모지, 그리고 저장된 영상을 차례로 놓았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전달책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걸. 저는 아침 햇살이 퍼지기도 전에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에 확보한 녹화 파일과 녹음기, 메모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새 정리한 증거들이 한쪽으로 쌓여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퍼즐은 맞춰지고 있었지만 마지막 조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짚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초인종 카메라에 남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그림자는 은행 옆문에서 봤던 회색 점퍼와 같은 인물로 보였습니다. 우산의 세 줄 무늬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확대해 보니 우산 손잡이에 매달린 작은 고리 장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그란 금속 고리에 작은 열쇠고리 같은 것이 달려 있었는데 그 무늬가 어디서 본 듯 익숙했습니다. 머릿속을 더듬다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카페 계산대 옆에서 서연이 열쇠꾸러미를 정리할 때 그 고리 장식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커피잔 모양이 새겨진 작은 열쇠고리였는데 초인종 화면에 비친 모양과 흡사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우연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의심은 이미 하나의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마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날 기록한 택시 번호와 새벽 동선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잠시 듣더니 경찰서에 와서 정식으로 진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체면이 무너질 걸 알면서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서류철 일부와 메모지를 챙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사실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오자 마음은 후련하기보다는 더 무거웠습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시도하겠지만 이미 돈이 다른 통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일부 회수가 가능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면을 지키려 했었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 앞을 일부러 지나갔습니다. 서연이 문 앞에 서서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밝은 미소였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어딘가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산꽂이에 꽂힌 검은 우산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손잡이에 달린 작은 고리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제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저녁 무렵 은영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급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내일까지 이체가 진행되지 않으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목소리가 제법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은영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이전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버릇 패턴이 머릿속에 각인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켜두고 은영의 목소리를 일부러 오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조가 서연의 평소 말투와 겹치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창밖을 보니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이 반쯤 접혀 있었고 손잡이에 작은 고리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초인종 화면을 통해 그 모습을 또렷이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얽힌 고리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체면과 두려움이 여전히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 동네 사람들 눈앞에서 저는 보이스피싱에 당한 노인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얽힌 고리를 풀지 않으면 제 삶은 끝내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결국 경찰서에 다시 나갔습니다. 새벽에 확보한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메모지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담담한 얼굴로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은행 동선, 택시 번호, 그리고 우산 손잡이에 달린 작은 고리까지 하나하나 기록을 남겼습니다. 형사는 가능하다면 직접 피의자를 현장에서 붙잡을 수 있도록 미행을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이 돌아올지 알 수 없었고 무엇보다 제 체면은 이미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 앞을 지나니 서연이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였지만 제 눈은 더 이상 그 웃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카운터 옆에 놓인 열쇠꾸러미, 거기에 달린 작은 고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인종 카메라 화면에 찍힌 바로 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 주변을 미행하던 중 회색 점퍼를 입은 전달책을 붙잡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통장이 들어 있었고 제 돈 일부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계좌로 옮겨진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전체를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일부라도 돌아온 게 다행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온전히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앞을 지나던 이웃들이 잠시 멈춰서서 제 간판을 흘끗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처럼 웃으며 들어오던 손님들도 한동안 발길을 끊었습니다. 제 체면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한참 동안 펜을 굴리다 결국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님들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직접 설명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짧은 편지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제 삶을 지키려다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리석음 덕분에 누군가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돈은 일부만 돌아왔지만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체면은 무너졌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서 살아갑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접어 책상 위 상패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빛이 바랜 모범 중개인 상패는 이제 더 이상 제 체면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가 묻었던 모서리를 바라보며 그것이 제 실수와 상처를 함께 증명하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창문을 열자 골목에 빗방울이 흩날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비쳐 흔들렸습니다. 초인종 카메라 화면에는 한동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갈까 마음속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남긴 편지가 책상 위에서 가만히 저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그 편지 속에 남았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읽고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무도 눈길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남겼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초인종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빈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안에 남은 것은 허망함과 공허함이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체면은 잃었지만 저는 끝내 진실을 마주했으니까요.